로그라인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 책 여기 잘 팔리는 이야기 만들기에서 아주 상세하게 다뤘지만 여기서 다루지 않은 좀 더 초보용 로그라인 만들기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동이즘 영어에서 if 가정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거를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뭐뭐 한다면 으로 끝나는 로그라인을 만드는 거죠. 첫 번째 예를 들어서 현실 법칙을 뒤집는 형식이 있습니다. 만약 이런 법칙이 있다면 어떨까? 일종의 현판 같은 느낌이죠. 만약 다른 사람의 수명을 사고팔 수 있다면 인타임 같은 영화가 나오겠죠. 로맨스로도 활용할 수 있고 드라마로도 활용할 수 있고 이런 형태. 만약 거짓말을 할 수 없는 세상이 있다면 거짓말의 발명 같은 영화가 나오겠죠. 냄새를 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냄새를 볼 수 있는 소녀 같은 게 나오겠죠. 이런 형태의 두 번째로 시간 가정 같은 것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이건 일종의 대체 역사물 이런 식으로 많이 활용이 되는데 만약에 낙지 독일이 2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했다면 맨 인 더 하이캐슬 이런 형태의 문학, 영화 이런 게 나올 수 있겠죠. 만약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 암살에 실패했다면 이것도 영화로도 나왔고 소설로도 있죠. 세 번째는 좀 더 만화적으로 빠져보자면 기술 발전, 초능력 이런 형태도 있겠죠. 만약 인간이 기억을 삭제하거나 재설정할 수 있다면 이터널 선샤인 같은 로맨스 판타지 아니면 인셉션 같은 미스터리 스릴러 판타지 스릴러 어쨌든 네 번째는 사회적 변화인데요. 만약 사회가 시스템이 이런 식으로 변한다면 이런 형태도 있겠죠. 만약 감정을 처벌받는 시스템이 생긴다면 이퀄리브리엄 같은 영화가 나오겠죠. 혹은 만약 지구가 멸망하고 단 하나의 열차 속에만 사람들이 살아남았다면 설국열 열차가 되겠죠. 어쨌든 이런 형태. 일단 데뷔부터 하잖아. 데뷔를 위한 가장 빠른 길을 안내한다. 우동이즘에 잘 팔리는 이야기 만들기. 또 이런 형태도 있을 겁니다. 기상천외한 개인적 행동을 하는 형태. 이게 이제 저는 회빙 안에서 많이 사용된다고 생각하는데 주인공을 극한의 상황으로 밀어버리는 거죠. 그게 판타지든 과거든 미래든 어디든 만약 시간이 어느 특정 시간으로 돌아간다면 회기물이 되겠죠. 천재없고 티어 같은 타임슬립물이 될 수도 있을 테고 재벌집 막내 아들 같은 느낌이 될 수도 있을 테고요. 만약 하루아침에 특정 시대로 떨어진다면 철인왕후 같은 철종시대로 떨어진 이야기 아니면 책 빙의물이나 블랙기억 조선 이런 형태도 될 수 있겠죠. 재벌집 막내 아들은 여기에도 해당되겠네요. 판타지 세계에 떨어지면 주로 환생물에서 많이 사용하죠. 나혼랩, 역대급 영지 설계사, 거미입니다만 이런 형태들 정리해보자면 이런 4형식이죠. 이것도 아주 고전 문학부터 사용되었던 if 가정법으로 만드는 로그라인 늘 즐거운 창작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르는 음식으로 치면 정체성입니다. 양식인지 일식인지 중식인지 혹은 일식 안에서도 어떤 메뉴 이름인지 그 요리의 이름에 해당한다는 거죠. 반면 플롯은 레시피입니다. 어떻게 그 메뉴를 만들 것인지에 대한 구조라는 거죠. 순서라는 거죠. 많은 작가 지망생들이 클리셰 극혐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사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클리셰 없이는 이야기가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클리셰라는 것은 구조를 말하는 것이고 안정성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클리셰가 없다는 것은 사실 이야기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심지어 구조를 꼬는 안티플롯, 미니플롯이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도 예를 들어서 돌이킬 수 없는 이라거나 아니면 반전이 중요한 이야기라거나 이런 것들도 구조가 있어야 걔를 만들어두고 꼬을 수가 있거든요. 플롯이라고 하는 것은 고정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기승전결이 고정되어 있지 기승전결을 어떻게 독특하게 만들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레시피라고 하는 것은 그냥 방식인 것이지 거기에서 독특함 추구해서 뭐 하냐고요. 레시피를 따르면서 거기에 응용을 하거나 완성도를 추가하거나 요 정도는 작가의 개성을 부여할 수 있겠죠. 그래서 클리셰 극혐이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은 이 구조와 장르의 구분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3막 구조가 됐건 12단계 구조가 됐건 구조는 단단하고 안정적입니다. 일단 데뷔부터 하잖아. 데뷔를 위한 가장 빠른 길을 안내한다. 우동이즘에 잘 팔리는 이야기 만들기. 웹툰은 좀 더 구조적으로 탄탄하게 만들어두고 작품을 시작을 하고 웹소설 작가들은 상대적으로 웹툰보다는 구조를 좀 더 간결히 짜두고 시작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200화가 될지 500화가 될지 1000화가 될지도 모르고 한 50화 해보고 이상하면 엎어버리고 이런 경우가 잦기 때문에 자유도를 더 높이기 위해서 레시피를 더 간략하게 적어두는 거죠. 반면에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레시피를 어마어마하게 상세하게 접어두죠. 왜냐하면 그 구조가 아주 안정적이고
단단해야지 수십 명이 같이 그 레시피를 공유하고 그 안정감 속에서 완성도를 추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매체마다 다 다르다는 겁니다. 이 플롯을 어디까지 구체적으로 짜냐는. 플롯을 짜두지 않고 작업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정말 간단하게 짜는 사람도 하다못해 엔딩은 잡아두고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야 산으로 가지 않거든요. 스토리가 시작한다, 이런 위기가 하나 정도 있겠지, 이렇게 끝날 것이다, 요 정도는 잡아두고 한화 하나를 쓰면서 구체적으로 살을 불려나가는 형태. 플롯은 반드시 필요하고 클리셰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활용해서 역으로 꼬기 위해서라도. 물론 이 플롯이라고 하는 것은 장르라고 하는 정체성이 있어야 됩니다. 레시피만으로도 맛있는 요리는 만들 수 있겠죠. 집에서 하는 뭐 전찌개라거나 명절 때 막 스까무 하는 음식들, 그런 거 맛있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알려준 레시피대로 만들었는데 맛있어. 하지만 그걸 팔 수 있냐? 팔 수는 없죠. 상품이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체성이 없기 때문에. 독자들에게 아는 맛, 익숙한 맛, 정체성, 이거를 제공하지 못하면 독자들은 절대 결제하지 않아요. 치킨, 떡볶이, 피자, 돈가스, 국밥, 쌀국수, 한식, 양식, 일식, 모든 정체성이 있어야 퓨전을 하든 응용을 하든 그게 된다는 거죠. 그게 대중상업예술이고 문학과 대중상업이 다른 이유인 거죠. 세상에 없는 걸 만들려고 하지 말라, 이 말을 들으면 뭐야 클리셰라는 거야 뭐야,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장르를 잡으라는 말이구나, 대상층을 잡으라는 말이구나, 누구에게 팔지를 정하고 이야기를 구체화하라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라는 거죠. 그리고 안정적인 구조를 만들어 두고 장난을 치라는 거죠. 이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너네 이런 맛 좋아하지, 내가 사줄게 하는 거는 장르를 사준다는 겁니다. 너네 이런 요리 만들고 싶어 하지, 내가 레시피 줄게, 이거는 플롯이라는 거죠. 근데 사실 나는 이런 요리 할 때 이런 재료를 좀 넣어서 요렇게 해, 이건 나만의 방식이야 라고 누가 던져준다면 그거는 작가의 개성이 되겠죠. 그러니까 요 정도로만 구분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즐거운 창작 되세요. 감사합니다. 지금 만들고 있는 이야기가 누구에게 재미를 주려고 하는 이야기인지 생각을 해보셨나요? 그거에 대한 개념이 잘 없으시다면 이것부터 시작을 해보자고요. 남성향인가 여성향인가, 여기에서부터 장르 문법이 시작됩니다. 우동이즘. 주제, 메시지, 소재, 이야기, 플롯, 뭐가 됐던 고객을 찾지 않으면, 고객이 없으면 이야기가 상품이 되지 않고 그냥 취미가 되겠죠. 취미 단계에 내가 만든 컨텐츠를 누구에게 팔아야 직업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이 현실적인 것, 이거를 고민해야 직업인으로서의 이야기 작가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야기 작가뿐만 아니라 모든 컨텐츠 영역이 마찬가지고 컨텐츠뿐만이겠습니까? 고객을 생각하지 않는 그런 직업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여성향이라고 한다면 뭐 로맨스, BL, GL, 역할렘, 구출, 계약 결혼, 힐링, 유가물, 연예계 아이돌, 엔터테인먼트, 사내연애, 금지된 사랑, 불륜, 치정, 감성, 메이크업, 악녀, 뭐 너무 많죠. 근데 이것들의 공통점이 뭐가 있냐면요, 매슬로우 욕구 단계를 가져와 보겠습니다. 이 인간의 욕구 단계 5개 중에 여성향은 어디에 기준을 두고 있나 라고 한다면 중간에 있는 이 소속과 사회적 욕구, 여기에 해당이 된다는 거죠. 핵심 재미 포인트가 여기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애정,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나올 수 있는 안정감, 이런 것들. 여성향의 종류를 크게 한 4가지 정도로 구분을 해보자면, 첫 번째는 자립과 성장물이 있을 겁니다. 이거는 옛날보다 그냥 최근에 유행하게 된 여성향 서사들인데 리틀 포레스트 같은 이야기라고 볼 수 있고요. 자기 가치를 증명하고 감정적인 회복을 하고 좀 주체적인 선택을 하는 주인공이 등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성이 아니라 나로서 성장하는 이야기, 이런 게 이제 성 역할 구조에 변화가 생기면서 서사 구조에도 변화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아주 수동적으로 남주의 사랑으로 구원되는 서사가 많았다면 이제는 여주 스스로 쟁취하는 그런 이야기가 훨씬 많아졌고 앞으로 더 많아지고 여성향의 주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스스로 주도해서 관계를 이끌어 갈 수 있어야 여성들이 거기에 만족감을 느끼죠. 일단 데뷔부터 하잖아. 데뷔를 위한 가장 빠른 길을 안내한다. 우동이즘에 잘 팔리는 이야기 만들기. 두 번째는 아주 전통적인 구조인데 완벽한 감정적인 보호 욕구를 자극하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타인과의 안정적인 관계를 원한다는 거죠. 이게 여성향 서사에서 남성향 서사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드러나는 가치입니다. 차가운 남주가 나에게만 다정하게 굴고 가족에게 버림받았는데 황제가 나를 사랑해주고, 일종의 신데렐라 플롯인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아주 완벽한 나의 정서적 지지 기반이 되어주는 도깨비, 뭐 이런 이야기도 떠오르고요. 첫 번째와는 조금 상반되는 감정의 결이죠.
세 번째는 감정적으로 우월한 위치에 서고 싶다는 욕망도 있습니다. 이거를 자극하는 여성향. 주인공이 선택권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일종의 현실에서 불가능한 판타지를 충족시켜주는 그런 영역입니다. 로판이 되었건 역할렘이 되었건 주로 이런 거를 다루죠. 트와일라이트 이런 것도 이제 대표적이죠. 너무나도 잘생기고 예쁜 남자들이 모두가 나를 좋아해. 근데 나는 그 중에 누구를 선택할까 고민이에요. 그 고민조차 너무 행복하고 또 나를 아주 사랑스럽게 대해주는 그 남자들을 보는 재미, 이제 이거를 다뤄주는 게 여성향의 포인트이기도 하다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관계 치유의 목적도 있습니다. 애착관계 형성에 실패한 사람들의 트라우마를 작품에서 조금 건드려 주는 거죠. 현실에서 상처를 받았던 과거들이 대부분 있을 겁니다. 그게 가족으로부터건 아니면 학창시절에 친구들로부터건. 그래서 그 것들을 작품에서 채워주는 거죠. 그 결핍들을. 작품의 캐릭터들은, 인물들은 배신하지 않잖아요. 배반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보통 덕후들이 양산되는 것이고, 작품의 캐릭터는 배신하지 않아. 가족에게 버림받았지만 새로운 가정을 만난다거나 뭐 이런 식의 형태, 이런 게 이제 여성향을 대표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상층이라고 하는 것은 딱 반으로 갈라서 남성향, 여성향 이렇게 완벽하게 쪼갤 수도 없어요. 하지만 내가 어디를 노리고 있다, 이 정도는 작가가 스스로 계획을 하고 있어야 직업으로서 작품을 누군가에게 판매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말이었고요. 세상 모두를 만족시키려는 이야기는 그 누구도 만족시킬 수 없다. 이 하나만 마음속에 품고 있으면 대상층 잡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늘 즐거운 창작 되세요.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거에서 연장선이죠. 누구를 위해서 이야기를 쓰는 건가? 나를 위해서 쓴다? 뭐 궁극적으로 그럴 수 있죠. 하지만 나를 위해서만 쓰다 보면은 결국에는 취미 수준을 넘어설 수는 없을 겁니다. 취미가 직업이 되려면 반드시 고통스러운 그 단계를 뛰어넘어야 직업이 될 수 있죠. 하고 싶은 것만 해서는 직업이 될 수 없어요. 뭐 안성재 셰프도 서장훈 선수도 그런 이야기 했던 거 쇼츠에 많이 나돌잖아요. 거기까지는 너무 고차원의 영역이라서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고통을 받아들이지 않고서는 직업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 고통의 첫 번째가 누구를 위해서 이야기를 쓰는 것인가, 누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이야기를 쓰는 것인가, 이거부터 해야 된다는 거죠. 지난번에는 여성향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이번에는 남성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딱 반으로 갈랐을 때 대부분의 남자들은 이런 이야기를 좋아해 라고 하는 장르 공식이 있죠. 지난번처럼 매슬러의 욕구 단계를 보자면 여성향은 소속과 사회적 욕구를 만족시킨다고 했죠. 남성향은 좀 더 아래 단계에 있습니다. 안전의 욕구와 생존의 욕구. 딱 떠오르는 게 액션, 스릴러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보통 남성향들은 이런 것을 자극을 해줘야 돼요. 이겨버리겠어, 부셔버리겠어 막 이런 영역. 단순하게 보자면 스포츠, 미스터리, 느와르, 액션, 스릴러 뭐 말할 것도 없고, 범죄 수사, 추리, 도박, 무협, 뭐 헌터물, 복수, 전쟁, SF, 레이스, 메카닉, 히어로, 하렘, 경영, 정치, 생존, 모험 뭐 이런 것들이 보통 남성향으로 묶을 수 있는 장르들이고요. 이 장르들의 특징 혹은 남성향의 특징도 한 4가지 정도로 짤막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립과 능력 성장. 이거는 여성향 때도 비슷했죠. 근데 남성향은 조금 디테일이 다릅니다. 외부의 도움 없이 스스로의 능력으로 살아남고 성장하는 이야기. 외부의 도움 없이가 되게 포인트입니다. 생존의 위협 속에서 주체적으로 나는 해결할 수 있어, 이런 포인트. 사회적인 무력감으로부터 스스로 탈피해가는 이야기라는 거죠. 돈, 권력, 육체, 두뇌 뭐가 됐건 일단 데뷔부터 하잖아. 데뷔를 위한 가장 빠른 길을 안내한다. 우동이즘에 잘 팔리는 이야기 만들기. 두 번째는 생존과 복수. 엄청 강한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겠죠. 이 복수라고 하는 게 들어가는 이유는 남성향에서 사회적 유대감을 더 강하게 다루기도 합니다. 여성들의 소속과 사회적 욕구보다는 집단의 힘, 굳이 따지면 뭐 조직 뭐 이런 것에 대한 중요성을 더 크게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인 억압, 학교 폭력이라거나 회사 갑질 같은 거를 대리로 응징해주는 것에서 뭔가 묘한 쾌감을 느끼는 게 이제 남성 독자들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조직에 대한 복수 뭐 이런 느와르들이 괜히 남성향인 게 아닌 거죠. 뭐 쿵푸어슬 뭐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고요. 세 번째는 통제와 지배 판타지. 재벌집 막내 아들 남성향이라고 볼 수 있고요. 정보력, 전략, 권력을 활용을 해서 세계나 인간 관계를 통제하는 이야기. 이런 거 뭐 회빙 안에서 되게 많이 등장하잖아요. 나만의 능력으로 판을 뒤흔드는 거죠. 이러한 남성들의 욕망을 자극해주는 판타지. 주도권과 선택권을 가진다는 묘한 쾌감이 있는 거죠. 우동이즘.
그리고 네 번째는 조금 독특한데 관계 최소화, 정서 회피형 안전 욕구 이런 거를 자극하는 요소도 있습니다. 이태원 클라스 이런 게 가장 먼저 떠올랐는데 가사만 해도 남성향의 끝입니다. 정말 나를 봐 끄떡없어 쓰러지고 떨어져도 깎일수록 깨질수록 강해지는 돌덩이 이런 걸 듣고 있으면 남자들은 보통 막 속에서 막 뜨거운 게 막 올라오거든요. 그리고 이걸 부른 가수도 국카스텐이라고 하는 락 보컬의 끝에 있는 어떤 음색이잖아요. 쇳소리가 날 정도로 강한 보컬. 되게 OST 잘 썼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감정적인 어떤 친밀보다는 냉정한 판단을 중요시하는 캐릭터입니다. 거기에 남성들이 쾌감을 느끼죠. 여기에 나오는 박세로이가 주로 그렇잖아요. 직원들의 말을 들어주는 것보다 혼자서 냉정하게 팍팍팍 판단하는 그러한 여격에서 판타지를 자극해주는 거죠.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냉철한 존재로서의 자기 이상화 뭐 이런 거. 그래서 이 남성향과 여성향은 되게 재미를 느끼는 포인트가 되게 달라요. 예를 들어서 스릴러 같은 경우에 관계를 파괴시키는 장르잖아요. 상처를 주고 긴장감을 주고 막 이런 거라서 남성향일 수밖에 없는데 보통 한 10대 후반 정도의 여성향만 좋아하던 시기인 여성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스릴러 같은 거, 공포 같은 거, 미스터리 같은 거 보여주면은 이게 왜 재밌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남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청소년 기간에 액션만 보고 이런 학생들이 간혹 있는데 그런 학생들에게 로맨스 보여주면 이게 왜 재밌는 건지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언제 변화하는가? 여성분들은 대학에 와서 혹은 직장생활 하면서 스릴러를 재밌어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직장에 때려 죽이고 싶은 상사가 있거든. 그래서 얘에 대한 분노를 어떻게 풀까? 영화에서 그런 악당을 때려 죽여주네? 재미를 느끼고 남자들도 언제 여성향에 처음 재미를 느끼는가? 좀 성숙해지고 짝사랑이 시작되면서 이 터져 나갈 것 같은 가슴은 어떻게 위로할 수 있는가? 이야기를 보다 보니까 공감이 되네? 그렇게 좋아지게 되기도 하고 뭐 어쨌든 취향은 변화한다는 이야기고요. 특정 성별을 이렇게 재단하려고 하는 의도는 아니다. 하지만 남성향, 여성향은 구분을 해서 접근을 하는 게 작품을 상품화할 때 도움되는 거는 사실이니까. 대상층을 구분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남자 독자들을 만족시킬 것인가 여자 독자들을 만족시킬 것인가 이거부터 정해야 메인 플롯을 구성할 수 있겠죠. 작품의 메인 종류를 구성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것부터 하시라는 이야기였고요. 오늘도 이 결에 걸맞은 문장 하나를 던지면서 이야기를 끝내자면 세상 모두를 만족시키려는 이야기는 세상 그 누구도 만족시킬 수 없다. 이 문장 이거 하나만 마음속에 잘 품어두시면은 취미로서의 이야기 컨텐츠가 직업으로서 이야기 컨텐츠로 발전해 나가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늘 즐거운 창작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간의 고민은 방 한 칸짜리에서 하게 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최근에 좀 깨달았는데 잠깐만 제 책에 해가지고 캐릭터가 사랑에 빠지면 행복하기만 한 게 아니잖아요. 사랑에 빠진 캐릭터이지만 당장 월세 낼 돈이 없으면 천진난만하게 비싼 거 먹으러 가자고 하는 연인이 짜증날 겁니다. 혹은 사랑에 빠졌지만 상대의 단점부터 갑자기 보이기 시작할 수도 있죠. 그래서 어제 사귀자고 했는데 당장 헤어지고 싶네 이럴 수도 있겠죠. 우리의 마음이 방 한 칸짜리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동이즘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요. 되게 걱정해주고 마음을 다해서 이야기를 들어주고 돌봐주던 사람이 좀 너무 저한테 무례하게 구는 거죠. 예의 없게 구는 거죠. 저는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마음을 다해줬는데 그러면은 저의 마음은 보통 어떻게 쪼개지냐면 가장 먼저 놀랍니다. 왜 이러지? 그리고 걱정이 됩니다. 얘가 많이 안 좋나? 그리고 화가 납니다. 얘 미쳤나? 이렇게 지금 대충 이야기했는데도 3개의 단계로 감정이 구분이 되잖아요. 상대의 한 행동에 대한. 근데 이거를 하나의 묶음으로 엮어서 처리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너무 평면적인 캐릭터가 돼버리겠죠. 혹은 억압, 결핍, 트라우마 이런 게 생길 수도 있을 겁니다. 놀란 영역 가장 먼저 그거는 나를 잘 보듬어 줘야겠죠. 놀랐구나 그냥 알아주고 논란이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려주면 됩니다. 소중한 사람의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을 테고 아니면 혼자서 명상을 할 수도 있을 테고 뭐 아니면 즐거운 일을 즐거운 사람들과 보내면서 놀랐던 마음을 진정시킬 수도 있을 겁니다. 그 다음 단계는 걱정에 대한 것은 구조화해보자면 기승전결이 있겠죠. 당장 걱정해야 될 영역이 있으면 걱정합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그리고 다음에 화가 났던 부분 여기서가 이제 포인트인데 무례하면은 화를 내야죠. 그쵸? 그 사람에게 맞받아치라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을 억압하지 말라는 거죠. 무례하네? 화나네? 속으로 욕도 좀 하고 어떻게 저렇게 무례하지? 배신감 든다. 그 감정을 걱정과 놀람과 혹은 나의 사회적인 어떤 압박감 때문에 억압하지 말라는 거죠. 나의 초자아가 이들을 삼켜버리지 못하게 구분을 잘 해야 된다는 겁니다. 고양이 털이 확
탁 날려버리네. 걱정되니까 모래암도 덮어주고 화를 냈던 것도 덮어버리는 순간 그때부터 나의 억압 이게 시작되어서 그게 일종의 번아웃 혹은 공황 이런 것으로 발전될 여지가 있습니다. 발전될. 보통 가스라이팅을 하는 사람들이 이걸 되게 잘 활용을 해요. 자신의 무례함을 미안함이나 상대의 잘못함으로 잘 틀어버리거든요. 왜냐하면 보통의 인간들이 한 방에서 이것들을 처리하려고 하기 때문에. 특히 나르시시스트 같은 사람들이 한 방에 있는 감정을 가지고 요리 빠졌다가 저리 빠졌다가 저리 빠졌다가 막 이런 것들이 되게 잘하죠. 그렇게 정서적 학대를 당하거나 할 수 있는 거죠. 히어로는 악당에게 다가갈 때 두려움 그리고 그걸 극복하는 용기 이런 거밖에 없을까? 아니죠. 귀찮음도 있겠죠. 아, 나 진짜 오늘은 진짜 하기 싫다, 귀찮다 이런 거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굳이 나한테 저렇게 무례한 사람들을 내가 구하려고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지? 사실 모른 척도 좀 하고 싶고 회의감도 들고 아, 이 시간에 집에 가서 그냥 밀린 넷플릭스나 보고 싶다 이런 그냥 좀 회피하고 싶은 마음도 있을 테고 혹은 전기세 날아온 거 오늘 생활비 걱정도 될 겁니다. 아, 이 히어로 협회 해봤자 월급 얼마 나오지도 않는데 빨리 새로운 일자리나 알아보는 게 낫지 않나 막 이런 생각도 들 테고. 그러니까 이거를 억압시키기 위해서 한 방에 넣어서 주인공을 괴롭힐 수 있겠죠. 그거를 연출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 답답함을 연출하고 싶다면. 하지만 그것을 풀어주기 위해서는 묶어서 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씩 분해해서 얘는 풀어줘야겠다, 얘를 꺼내서 얘를 기승전결로 나눠서 독자들에게 떠먹여줘야지 납득이 간다는 거죠. 그 인물의 변화 과정이, 그리고 그 인물의 심리 변화 과정이. 일단 데뷔부터 하잖아. 데뷔를 위한 가장 빠른 길을 안내한다. 우동이즘에 잘 팔리는 이야기 만들기. 이분법의 늪, 여기에서 벗어나라는 말이기도 한데요. 내 편 아니면 적, 좌파 아니면 우파, 남자 아니면 여자, 백인 아니면 유색인종, 세상의 모든 문제는 이 이분법으로부터 나오거든요. 정말 복잡하고 다채롭고 다각도에서 볼 수 있는 모든 현상을 방 한 칸짜리 이거 아니면 저거 여기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이 단순한 접근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인문학의 중요성, 이걸 말하는 것이 이분법에 빠져있는 모든 사회적인 구조적인 문제들에서 벗어나서 다각도로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인문학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인문학 채널은 아니니까 인문학 관련 채널들 잘 구독해서 봐주시고요. 철학, 인문학이 얼마나 우리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주는지, 행복하고 싶다면 철학을 하라 이런 말도 있잖아요. 있나 없나? 어쨌든 방 한 칸에서 억압시키고 고민시켜라. 다만 여길 빠져나오게 하기 위해서 방 밖으로 꺼잡아내야 된다라는 거죠. 이 말은 사실 캐릭터보다는 그거를 다루는 작가분들,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인데요. 캐릭터가 행복하고 캐릭터가 감동을 받기 위해서는 사실 작가도 그럴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좋은 작품이라도 작가가 고통스럽게 삶을 살아간다면 그게 정말 가치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늘 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작업만 하다가 세상을 등진 작가님들도 많고, 너무 가까운 작가님은 그 관련자 분들에게 피해가 되니까 좀 멀리 떨어진 예시를 가져오자면, 제가 가장 좋아하는 화가가 반고흐인데, 반고흐의 작품, 그가 동생 태우에게 쓴 영혼의 편지, 이런 것들 모두 다 우리에게 너무 위로를 주고 동료 같다 생각이 들고, 나만 이렇게 사는 건 아니구나 이런 마음을 들게 하지만, 반고흐처럼 살아야 한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작가가 마음의 지옥에 빠져 있는데 캐릭터만 행복하면 뭐 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늘 이야기 영상의 끝에서 즐거운 창작 되라고 말씀드리는 결도 작가가 행복하고 작품도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저의 개인적인 좀 바람이거든요. 대학에서 수업을 하다 보니까 힘들어하는 학생들이 너무 많아서 가까이서 그런 걸 더 지켜보다 보니까 더 또 마음이 안 좋았던 경험도 많아서 어쨌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결만 잘 잡아주시고요. 늘 즐거운 창작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고양이들처럼 살아야 하는데, 명상의 동물, 늘 오늘을 살고 오늘의 최선, 오늘의 행복을 추구하는, 너무 미래 과거에 속박되어 있어. 그럴 필요가 없는데. 공모전을 한 번이라도 나가봤거나 작품 투고를 해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작품 기획을 적는 란이 나오죠, 항상. 그런데 대체 뭘 써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작품만 재밌으면 되지 뭐 이런 거를 구체적으로 쓰라고 하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류에서 감점을 받죠.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작품 기획은 타인을 위한 것, 작품 구상은 나를 위한 것. 우동이즘.
대부분 작품 구상부터 시작하겠죠. 직관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나는 이런 거 해보고 싶어. 구상을 합니다. 그냥 이런 주제도 다루고 싶고 요런 이야기를 하면 재밌을 것 같고, 그냥 내 생각들, 이게 이제 구상이죠. 기획을 하기 전에 반드시 이 구상 단계가 필요합니다. 물론 진짜 프로페셔널한 사람들은 구상도 걷어치우고 기획부터 시작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요 구상 단계에서 내가 느끼는 재미 말고 어떻게 상대에게 재밌게 전달할까, 이거에 대한 계획이 기획이라는 거죠. 이거를 고민해야지 취미가 직업이 될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서 가장 많은 수업들에서 하는 첫 번째 내용이 로그라인 뭐 이런 것들일 테고요.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무슨 장르냐는 거죠. 장르로 설명 못 하겠어요? 그러면 구상만 되어 있지 기획이 안 되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장르는 쪼갤 수 있겠죠. 남성향이냐 여성향이냐, 바꿔 말해서 남자들에게 팔 거냐 여자들에게 팔 거냐, 이거에 대한 고민도 되어 있지 않는 상품이라는 거죠. 남자들 안에서도 또 수없이 짜겨져 있는 장르들, 여성향 안에서도 또 수없이 짜겨져 있는 장르들, 대상층이 없는 상품이 세상에 있을까요? 없죠. 뭐 자스민티, 이거는 굳이 따지면 여성향이겠죠.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더 좋아할 차 제품입니다. 맥북, 영상 크리에이터나 디자이너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만든 노트북이죠. 이걸 가지고 뭐 게임을 하거나 이런 용도로 사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이런 마이크 혹은 뭐 이런 핸드폰 하나, 혹은 방금 사온 이런 아메리카노, 이런 제품 하나하나에도 나이대 대상층, 남자 여자 대상층, 직업 대상층, 이런 모든 게 다 담겨 있습니다. 대상층이 없는 작품이라는 거는 바꿔 말해서 그냥 자기 만족을 위해 만든, 누구에게 필요한지 알 수 없는 어떤 형체일 뿐이라는 거죠. 물론 그게 우연히 내가 만든 작품이 우연히 장르도 잡히고 우연히 대상층도 잡혀 있는 경우에는 운 좋게 기획이 완성되어 있어서 데뷔작으로 흘러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렇게 데뷔를 한 경우에 뭐야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싶은 생각에 차기작을 또 똑같은 식으로 도전을 하다가 실패하고 그 기간이 늘어나고 이렇게 될 확률이 너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구상과 기획의 영역을 내가 이해는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떤 구조로 이야기를 풀 것인가, 어떤 플롯으로 이야기를 풀 것인가, 이거를 막 이론적으로 막 자세히 알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설명을 가능해야죠. 요런 기승전결을 담고 있습니다 라고 간략하게 설명이 되지 않아요? 그러면 아직은 구상 단계인 것이지 기획 단계로 넘어가지 않은 영역이라는 거죠. 플랫폼의 PD들은 회사에 금전적으로 이익을 끼치도록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죠. 손해를 끼칠 수 없습니다. 좋은 작품과 좋은 작가에게 투자해야 되죠.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죠. 일단 데뷔부터 하잖아. 데뷔를 위한 가장 빠른 길을 안내한다. 우동이즘에 잘 팔리는 이야기 만들기. 제일 직관적인 것은 원고를 보는 것일 겁니다. 원고를 보면 다 나오니까, 아 요거는 뭐 스릴러구나, 아 요거는 로맨스구나, 아 이거는 10대들이 좋아하겠네, 30대들이 좋아하겠네. 원고를 보고 역으로 분석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를 보기 위해서 최소 3화 이상의 원고는 필요할 테고, 또 결국에 작가에게 연락을 해서 미팅을 해서 이 이야기를 어떻게 기획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작가가 작품을 이해하고 있어야지 이번에 할 투자가 실패로 가지 않을 테니까. 이 사람이 자기 작품에 대한 이해를 잘 하지 못하고 있으면 스릴러로 시작했는데 갑자기 이상하게 빠져서 끝나버리고, 분명히 남성향으로 기획을 했는데 여성들이 좋아할 만한 서사만 다루고, 이렇게 되면은 상품성이 사라지기 때문에 아마 또 이 작가는 좀 더 트레이닝이 필요하겠다, 좀 더 시간을 두고 봐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 빠질 수밖에 없겠죠. 기획이 잘 정리되어 있으면 PD와의 만남에서도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 나는 이런저런 상품을 준비했으니 요런저런 완성도를 가지고 있고 이런 주제를 다루고 있다. 그러면 PD가 들어보고 이거 필요하다 싶으면 가져가고, 아니면은 뭐 다른 PD가 가져가겠죠. 정리가 잘 되어 있고 가치 있는 작품이라면. 그래서 제 채널에서 숱하게 이야기했던 주제, 로그라인, 대상층, 장르, 혹은 뭐 키워드, 산막 구조, 막 이런 것들은 나를 위한 작품 구상을 위한 단계라기보다는 타인을 위한 작품 기획을 말하는 기술들에 가깝다는 거죠. 역으로 또 내 작품을 어떻게 끌고 가야 될지 스스로에 대한 이해를 돕는 도구이기도 하고요. 기획서 사실 못 써도 됩니다. 원고만 잘하면 되긴 합니다. 절대 틀린 말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웹소설 문피아 같은 플랫폼의 경우에는 수고보다는 그냥 자유연재로 유료화로 돌리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기획서도 필요 없고 원고만 재밌으면 되죠. 원고로 승부하면 됩니다. 근데 웹툰이나 뭐 드라마나 아니면 어쨌든 협업이 필요하거나 게이트키퍼가 있어서 내 원고가 발탁되어서 원고를 받아야 하는 시스템이라면, 소통이 필요한 영역의 컨텐츠라면
하면 내 시간을 아껴주고 내 원고를 설명해주고 내 생각을 정리해주는 작품 기획이 필요하다는 거죠. 사실 말은 이렇게 조금 느슨하게 했지만 뭐 유튜브나 웹소설 같이 게이트키퍼가 없는 곳은 일단 올려보고 일단 던져보고 해보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것도 사람마다 차이가 있는 것 같긴 해요. 시작의 단계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는 일단 던져보는 게 더 좋긴 한데 결국에 업계에서 살다 보면은 익숙해지다 보면은 결국 나의 사고가 작품 구상보다는 기획적으로 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큰 결에서 보면은 작품 기획을 여러분들은 하게 될 겁니다. 그게 처음에는 너무 머리 아프고 어차피 생각해도 기획보다는 구상으로만 끝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단 구상으로 해보라라고 하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래서 잘 구분해서 내가 지금 어느 영역에 있나, 작품을 한 번이라도 완결해 본 적이 있는가, 뭐 이런 것들 잘 생각을 해보고 접근을 하시면은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아직 시작도 안 해본 사람이 있을 테고, 그래도 단편 몇 번 정도는 만들어 본 사람, 장편 조금 하다가 드랍 해본 사람, 장편을 뭐 몇 번 해본 사람, 수없이 많은 스펙트럼이 있을 텐데 이 모든 사람을 감싸 아우르는 진리와 같은 말은 없을 거잖아요. 모든 말이 요층에는 해당되고 요층에는 해당되지 않고 뭐 이런 것들이 많은데, 어쨌든 이번 영상의 목적은 작품 구상과 작품 기획의 차이, 요거에 대한 개념을 심어주는 게 목적이었고요. 그런 기획으로 만든 영상이었습니다. 구상과 기획에 대한 개념을 모르는 사람을 위한 영상을 만들자라고 하는 기획. 즐거운 찰칵되세요.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왜 연출 사형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본 적이 있죠. 사형식이란 말은 그냥 제 멋대로 갖다 붙인 말이고요. 세상의 모든 연출은 4가지로 구분된다 였는데, 기본은 여기에서 보고 오시고요. 오늘은 그 기본에 대한 약간의 심화, 그거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1형식은 정보를 관객과 캐릭터 둘 다 모르고 있다는 것, 서프라이즈, 놀라게 하기 위한 연출에 사용된다고 했죠. 다만 이 놀라게 하는 것에 대해서도 초심자와 전문가들의 좀 사용법이 다른데, 초심자들이 이 놀라게 하는 연출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연출을 큰 고민하지 않고 그냥 클리셰대로 진행을 해버리기 때문에. 교통사고 씬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길을 건너옵니다. 뚜벅뚜벅. 저쪽을 쳐다보겠죠? 쾅! 이거는 서프라이즈라고 할 수 있을까요? 차가 오고 있었고 관객도 독자도 몰랐기 때문에 서프라이즈다? 아니죠. 이거는 정보를 줘버렸죠. 독자들에게, 그리고 캐릭터들에게도. 차가 온다는 걸 끼익, 그리고 저쪽을 쳐다보는 것, 이거는 그냥 일상 연출이죠. 길을 건너옵니다. 뚜벅뚜벅. 쾅! 이렇게 해줘야지 서프라이즈 연출인 거죠. 독자도 캐릭터도 모른 채 당해야 된다는 거죠. 응용을 해본다면 뭐 이런 식도 될 수 있겠죠. 일단 데뷔부터 하잖아. 데뷔를 위한 가장 빠른 길을 안내한다. 우동이즘의 잘 팔리는 이야기 만들기. 길을 건너옵니다. 뚜벅뚜벅. 음악을 듣고 있죠. 우동이즘 체크 예 컴온. 깜짝 놀랍니다. 차가 뒤로 쑥 지나갑니다. 치마가 펄럭 샤랄라. 그 모습에 반한 남주 클로즈업. 뭐 이런 거는 응용 연출이 될 수 있겠죠. 기본 서프라이즈 연출을 클리셰 활용한 응용 연출. 2형식, 관객과 캐릭터 둘 다 정보를 알고 있는 경우. 뭐 세상의 거의 모든 연출이 여기에 해당하겠죠. 가장 응용 범위가 넓은 연출이기도 합니다. 다만 이 알려준다에 대해서 비율이 있겠죠. 얼만큼 알려주는가. 독자에게는 요만큼만 알려주고 캐릭터에게는 이만큼 알려준다. 반대로 독자에게 이만큼, 캐릭터에게 요만큼. 이거에 따라서 다 활용법이 달라진다는 거죠. 도박에서도 사용될 수 있고, 추리에서도 사용될 수 있고, 로맨스, 뭐 고백, 여러 가지에서 다 응용할 수 있는 거. 이걸 얼마나 극단적으로 가져가냐에 따라서 형식이 달라지는 거죠. 이거를 극단적으로 가져간 형식이 이제 3형식인데, 캐릭터만 알고 있는 경우, 뭐 예를 들어서 천재 캐릭터다 라고 하는 경우에 캐릭터가 100을 알고 있어요. 근데 독자는 모르는 상태. 이거는 작가가 캐릭터를 전능한 존재로 만들 때 사용하는 형식이죠. 카페에서 만난 탐정과 의뢰인이 악수를 합니다. 악수를 하자마자 탐정이 의뢰인에게 이야기를 하죠. 당신은 작가시군요. 아니, 그거 어떻게 알았죠? 악수를 할 때 느꼈죠. 굳은 살 하나 없이 말랑말랑한 손바닥, 굽은 어깨, 거북목, 오래 앉아 생긴 뱃살, 그리고 숨 쉴 때마다 들려오는 파우후 소리, 앞에 놓은 케이크를 먹는데 들리는 쿰적쿰적 소리. 그만! 독자는 모르잖아요. 이게 어떤 인물이었는지. 작가가 정보를 전혀 던져주질 않았잖아요. 캐릭터만 알고 있는 사기를 치는 거죠, 일종의. 탐정한테만 당연히 작가가 알려줬기 때문에. 또 반대로 역이용하는 게 4형식이죠. 관객만 알고 있는 형식. 이거는 스릴러, 서스펜스, 긴장감, 텐션, 뭐 다 비슷한 말인데, 어쨌든 이거를 연출 의도로 사용할 때 사용하는 형식. 집에서
몰래 숨어있는 스토커, 여주가 씻고 아무렇지도 않게 막 방을 돌아다니는 거죠. 스토커가 숨어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채. 그러면은 거기서부터 여주는 모르고 있지만 관객은 알고 있는 그 묘한 긴장감이 형성이 된다는 거죠. 이 여자 주인공이 아무렇지 않아 할수록 더 긴장돼요. 괜히 막 친구랑 통화하고 괜히 막 넷플릭스 보고 있고 괜히 막 잠들고 이런 게 너무 무서워지는 거죠. 역으로 이렇게도 활용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남편한테 서프라이즈 해주려고 아내가 장롱 안에 숨어 있습니다. 남편이 퇴근 후에 띠리링 하고 들어오죠. 언제 놀래켜줄까? 아내는 막 장롱 안에서 두근두근 막 싱근 막 장난스럽게 웃고 있습니다. 남편의 폰이 울리죠. 폰 화면에는 아내한테는 보이지 않지만 독자들한테는 보입니다. 내 사랑, 베이비 이런 거. 바람을 암시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 가족의 행복을 바라는 독자들 입장에서는 아 제발 받지마 이 생각부터 든단 말이죠. 남편은 받겠죠. 뭐 회사 직원과 바람이 났다면은 간단히 업무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럼 독자들은 거기서 계속 생각할 거예요. 아 그래 끊어 제발 거기서 일 얘기 말고 끊어. 남편은 그래 자기야 뭐 이런 이야기를 할 겁니다. 심장이 덜컥하죠. 근데 거기서도 안도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뭐 자기야라고 하는 것 정도는 직장인들끼리 쓰는 경우도 많으니까. 유재상님도 자기야 하잖아요. 아내도 하다가 그냥 뭐 하고 다시 넘어가죠. 그렇게 계속 텐션을 유지시킬 수 있는 거죠. 장난쳐가면서 독자들과. 그러다가 사랑에 내뱉는 순간 띵 하고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긴장감의 실이 끊어지는 거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야금야금 정보를 어디까지 전달할 수 있냐에 따라 달라지는 연출 사형식. 우동이즘. 사실 옛날에 다뤘던 내용인데 조금만 보강을 해서 안 본 분도 많잖아요. 구독자가 65,000인데 조회수가 65,000이 안 된다는 건 계속 끌어올려줘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거를 최근에 깨달아 버렸어. 어쨌든 직원 장벽되세요. 감사합니다. 자이가르닉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은 미완의 이야기나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더 강하게 기억하려는 습성이 있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좋아하는 이야기는 영화를 제외하자면 거의 대부분 장편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이 장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뭐 로그라인? 아니면은 전체 이야기의 완성도? 그런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자본주의 시대, 플랫폼, 기업 이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다음 회차를 보게 만드는 힘이라는 거죠. 결제의 힘. 한 회차의 끝을 깔끔하게 내도 되는 건 잡지세대의 문법이라는 거죠. 하나의 커다란 에피소드를 끝낼 때 완성도를 위해서 마치 단편의 완결성을 보여주듯이 깔끔하게 끝냅니다. 야 왜 이렇게 침을 흘리냐. 뒤로 잠깐만요. 닦아야겠다. 자 어디까지 얘기했지? 잡지에서는 그래도 됐던 이유가 내 작품을 끝나는 듯이 연출을 해도 다른 작품이 여전히 다른 회차에서 후킹이 걸어주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 잡지를 또 계속 사는 거죠. 그래서 가능합니다. 선결제나 막 이렇게 다음 회차를 굳이 연결시켜 보여줄 필요가 없는 매체죠. 근데 웹툰, 웹소설, 드라마 이런 경우는 문법이 좀 다르다는 거죠. 무조건 다음 회차를 보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도 그런 시장이 너무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작가들이 주로 사용하는 문법은 이런 단계인 거죠. 기승전결이 아니라 결기승전으로 구성을 하는 거죠. 1화가 좀 보통 길죠. 그래서 1화는 기승전결, 기승전까지 7개를 담고 2화는 결기승전, 3화도 결기승전, 결기승전 이런 식으로 조금 설명이 추상적일 수 있어서 좀 예시를 들어보자면요. 우동이즘. 첫 번째는 긴장감을 활용하는 방식인데 누군가를 죽여야 한다면 혹은 다치게 해야 한다면 이겨야 한다면 져야 한다면 다음 화로 미루라는 거죠. 그 화의 끝에 보여줄 게 아니라 총을 들고 상대에게 겨누고 방아쇠를 당기려는 순간 그 화를 끝을 내라는 겁니다. 전화를 받았으면 여보세요? 뭐라고요? 이렇게 뭔가 어그로를 끌면서 끝내라는 거죠. 다음 해에 누구한테 전화 왔는지 총을 쏠 건지 말 건지 다음 해에 보여주면 된다는 거죠. 또 두 번째로 클리프 행어 활용이라는 것도 있어요. 비슷한 얘기인데 중간에 끌으라는 겁니다. 의미심장한 대사로 끝내라는 거죠. 그가 문을 열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다 라고 끝내라는 거죠. 뭐야 설마? 이러고 끝내라는 거죠. 뻔하지만 효과가 좋습니다. 혹은 예고하기 또 있습니다. 다 비슷비슷한 말인데 알면서도 안 한다는 게 참 어쨌든 살짝 힌트를 던지되 알려주지 않는 식. 이제부터 밝혀질 것이다 막 이러고 끝낸다던가. 현타와 그때까지는 알 수 없었다. 여기 이게 시작에 불과했다는 것을 이렇게 한다던가. 막 불길하잖아요. 뭐 반전에 대한 암시라고 생각해도 좋고요. 하지만 전체적인 결을 봤을 때 결국 각 화별 기승전결이 아니라 그 전화의 결을 이어받는
결기승전, 다음화로 기대감을 던져주는 결기승전,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말이고요. 조금 전문 용어로 요약을 하자면 메인 플롯의 12단계 이야기 구조가 거시적인 흐름이라면 그 흐름 안에서 주인공은 목표를 이루기 위해 작은 성장들을 이뤄 나가겠죠. 그것들이 때로는 콘타고니스트이기도 할 테고 혹은 메인 플롯의 잔가지들인 서브 플롯이 중첩되어 있는 상황일 겁니다. 각 화별 에피소드는 그게 1화의 완성본이건 아니면 한 4, 5화짜리의 완성본이 작은 에피소드건 각 화는 그 각 화만의 자그마한 기승전결이 있어야 하는 게 당연하다는 거고요. 기승전결로 배치하지 말고 결기승전으로 배치하는 것이 웹 콘텐츠 문법에 맞는 방식이다 라는 겁니다. 너무 복잡하고 잘 못 알아듣겠으면 그 재생 목록, 이야기 작법, 스토리텔링 기술 모음 탭이 있거든요. 거기 들어가서 처음부터 하나씩 틀어두고 보시면 도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잠깐 침 좀 닦고. 야, 왜 이렇게 침을 흘려? 저거 자각되세요. 감사합니다. 음식기. 인상적인 캐릭터 연출법이라는 소제목인데 캐릭터가 주로 내뱉는 대사에 상처가 있다라는 거죠. 이게 첫 번째인데, 심리학을 조금 공부하다 보니까 엄청 흥미롭지만 되게 뼈아픈 부분이 있더라고요. 방어 기제 영역인데 주로 인간은 억압을 받으면 그 상처를 잊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잊지 못하는 거죠. 무의식에 숨어 있는 거죠. 그래서 평소에 행동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트라우마 영역이라서, 무의식의 영역이라서 고치기가 쉽지 않은 거죠. 우동이즘. 나는 요만큼도 상처받지 않았어 라고 하는 말은 사실 어마어마한 상처를 받았다는 말이고,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과 자기도 모르게 거리를 두게 됩니다. 스스로 인지할 수 없는데 타인이 보면 보이는 거죠. 인간은 다 사라졌으면 좋겠어, 이런 중2병스러운 말. 사실 이런 말을 자주 내뱉는 사람은 그 누구보다 인간의 사랑을, 관심을 요구하는 사람입니다. 스스로 무의식의 영역이라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사랑받지 못한 채 살아왔기 때문에, 혹은 학대받은 과거가 있기 때문에 그 배신 혹은 상처 때문에 인간들이 사라졌으면 좋겠다라고 마음 아프지만 그렇게 내뱉는 거죠. 하지만 무의식 중에서는 나를 상처 주지 않고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 너무 당연한 소린가? 두 번째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캐릭터의 신념이 깨지는 순간 인상적인 드라마가 나온다. 누구나 생각하고 있는 자기만의 신념이 있을 겁니다. 그게 크던 작던. 근데 그게 깨지는 순간을 우리는 잊지 못한다는 거죠. 그 순간 또한 트라우마거나 커다란 감동 포인트거나 그렇게 연출이 가능하다는 거죠.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 놈이야 라는 말을 하는 캐릭터 옆에는 헌신적으로 사랑을 주는 캐릭터가 잘 들어왔습니다. 둘이 엮어주면은 누군지도 모르겠는데 예쁜 드라마가 나올 것 같잖아요. 이 자존감 낮은 인간은 결국에 스스로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인간임을 알게 되고 사랑을 배워 나갈 겁니다. 그렇게 끝나면 아름다운 이야기가 되는데 보통은 한 단계 더 나가죠. 작가들은 자극적인 재미를 위해서 못돼 빠졌기 때문에 사랑을 깨달을 때쯤에 헌신적인 사랑꾼 캐릭터를 죽인다거나 아니면 반대쪽이 죽는다거나 이런 상황으로 몰아붙이는 거죠. 뭐 이것도 클리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응용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을 정직하게 살아야 해 라고 말하는 캐릭터에게는 부정한 방식으로 성공하는 사람을 옆에다 앉혀놔야 되고요. 가능하다면 그 인물이 주인공이 가장 싫어하는 인물이면 더 좋겠죠, 효과가. 그리고 또 주인공의 정직한 삶은 정말 고난과 역경이 끝도 없이 이어져야 되고 세상 자체는 불공평한 것이어야지 그의 드라마가 조금은 플롯을 집어넣기 용이해지겠죠. 그렇게 부정한 방식을 하나씩 배워가고 조금씩 인간이 타락해가고 변화해가고 무너져가는 캐릭터의 내면이 연출 포인트가 되겠죠. 세 번째는 갈등이 캐릭터 내면의 하이라이트가 된다. 하고 싶지만 하면 안 되는 상황. 진실을 말하고 싶지만 침묵해야 돼. 누군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태연스레 거짓말을 해야 되는 상황. 뭐 이런 거. 아니면 학업을 이어가고 싶은데, 공부를 하고 싶은데 동생들을 위해 포기해야 되는 상황.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도 가난한 집에서 이런 경우가 많죠. 장녀나 장남들이 학업을 포기하고 취업 전선에 일찍부터 뛰어드는 경우가 너무 많죠. 혹은 사랑하지만 믿을 수 없는 사람인 것 같은 상황. 이중 스파이의 경우에 이런 로맨스는 반드시 들어가죠. 원하지만 결코 가질 수 없는 상황. 로미오와 줄리엣, 금지된 사랑의 대표적인 플롯이잖아요. 달콤한 인생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메인 플롯은 복수의 플롯이지만 투시 서브 플롯이, 금지된 사랑의 플롯이 엄청 맛있게 버무려진 그런 영화. 우동이즘. 인상적인 캐릭터 연출법에 대해서 오늘 좀 알아봤고요. 다들 즐거운 창작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번 주에 나왔던 고양이가 백작이고 노란 애가 남작인데 얘가 좀 같이 촬영하기에도 너무 좋은데요. 모든 걸 다 받아주는 아이라서. 하지만 15살 노인네랍니다 이미.
첫 행동으로 성격을 보여주라는 거죠. 쓸데없는 거 막 클리셰 집어넣지 말고 캐릭터가 하는 첫 행동이 그의 성격을 나타낸다는 겁니다. 이 캐릭터의 역할이 까칠한 캐릭터라면 그에 맞는 행동을, 예의 바른 인물이라면 또 그에 맞는 행동을 연기시키는 것이 스토리텔러로서의 역할이죠. 근데 많은 초보자들이 머리로는 알지만 이라 그려보세요 하면은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다 지루한 클리셰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캐릭터를 연기시킬 때 그 캐릭터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내가 해야 될 사건들이 있기 때문에 사건에 짜맞춘 행동을 그냥 꾸역꾸역 집어넣는 종이 인형 같은 연기를 시킨다는 거죠. 우동이즘. 사실 그래서 퇴고가 필요한 거죠. 해야 할 행동이 있다면 그대로 해야죠. 메인 플롯인 커다란 기둥이 가장 중요하니까. 하지만 일단 그대로 연기를 시키고 퇴고하면서 캐릭터의 특성을 각각 부여해야죠. 두 번째인 외형 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자가 기억할 만한 하나의 특성 정도는 부여하는 게 좋다는 거죠. 뭐 실눈캐나 얼굴에 흉터 이런 거를 작가들이 괜히 쓰는 게 아니죠. 안경을 낀다면 지적이거나 찐따 이미지거나 둘 중 하나일 테고, 아 나 찐따인가? 지적인 거여야 되는데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빨간 머리다 라고 하면은 딱 기억에 남잖아요. 셜록 홈즈가 괜히 빨간머리 연맹이라는 단편을 만들었겠습니까? 아니면은 뭐 살짝 드러나는 목 아래에 있는 어떤 타투라거나 기억에 남을 법한 거를 캐릭터에게 넣어줘야 되는데, 아 나는 진짜 기억에 남는 어떤 외형적인 뭐가 없다. 그 피어싱? 타투를 해야 되나? 어쨌든 이런 특성이 있어야 캐릭터의 캐릭터성을 부여하기가 수월해진다는 거죠. 작가 입장에서, 받아들이는 독자 입장에서도. 세 번째, 첫 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면은 누가 이 캐릭터를 기억하고 매력을 느끼겠습니까? 어떤 캐릭터인지 알지도 못하잖아요. 자그마한 인사를 하더라도 캐릭터성을 부여하는 게 좋다는 거죠. 주요한 인물이라면. 약속 시간에 늦은 주제에 고개만 살짝 이렇게 끄떡이고 인상만 쓰고 앉아있다거나 뭐 이러면은 아우 재수없는 캐릭터, 상종하기 싫다거나 이러한 인상이 남게 된다는 거죠. 좀 더 가자면 뭐 문을 쾅 차고 들어가서 주위를 막 이렇게 두리번거리다가 나나 눈이 딱 이렇게 마주치는 거죠. 이거 얼굴 가득 막 한방 웃음을 치는 채 막 달려오다가 걸려 넘어질 뻔하고 테이블에 막 손 짚다가 막 남의 커피 막 쏟고 안녕하세요 막 만나서 막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악수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런 캐릭터면 아 덤벙대는구나, ENFP구나, 대가리 꽃받치구나 어떤 캐릭터인지 굳이 설명이 필요 없다는 거죠. 저도 ENFP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예시를 들어봤습니다. 제가 인프제라서 그런지 ENFP랑 참 잘 맞더라고요. 다른 캐릭터의 반응을 활용하는 법도 있습니다. 그가 방으로 들어온다. 큰 키, 말끔한 복장, 누가 봐도 잘생긴 얼굴, 이런 것보다는 그가 방으로 들어왔을 때 방 안에 모든 여자 동기들의 이목이 그에게로 집중된다. 아 재수없어. 주인공의 입에서 이런 말이 튀어나오는 거죠. 소설이든 만화든 영화든 뭐가 됐건 설명조보다는 리액션이나 비언어적인 몸짓, 행동 이런 것으로 좀 더 생기가 생긴다는 거죠. 첫 행동으로 보여주고 외형 묘사로 보여주고 첫 대사로 보여주고 다른 캐릭터의 리액션으로 보여주라 라는 겁니다. 즐거운 작작 되세요. 감사합니다. 이미 유행이 끝난 이야기지만 흑백 요리사에서 제가 가장 기억에 남았던 장면은 안성재 셰프가 평가할 요리를 먹어보기 전에 참가자들에게 기획 의도를 묻는 장면이었거든요. 이 요리는 어떤 의도로 만들었나요? 에드워드리 셰프님이 그런 말을 하죠. 비빔밥인데 미쿡인과 한쿡인 정체성을 모두 살린 비빔밥입니다. 비빔밥인데 비비질 않는다? 기획 의도대로 표현되지 않았군요. 탈락. 이게 심사위원을 몇 번 해보면은 진짜 공감 가는 내용이거든요. 비슷한 수준의 재미를 뽑아낸 작품이 있다면 기획 의도를 보게 됩니다. 기획 의도대로 재미를 뽑아낸 게 맞는가? 기획 의도대로 방향성을 이끌고 가고 있는가? 예를 들어서 기획 의도와 연관 없는 재미, 장르 이런 것으로 채워져 있다면 이런 의심이 가는 거죠. 이거 하다 보니까 그냥 우연으로 나온 재미인가? 혹은 이거 작가가 자기 작품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한 거 아닌가? 혹은 이거 기획 의도가 이상한데? 작품 연출 방향이 용두삼이 되는 거 아닌가? 이거를 참가자의 시선으로 바꿔 말하자면 기획 의도는 결국 거창하게 무언가를 없는 걸 써서 막 포장하는 게 아니라요. 작가로서 내 작품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되어 있고 방향성에 대한 계획이나 구체성이 얼마나 나와 있는가 이거를 설명하는 곳이라는 거죠. 보여주는 곳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 뭐 미생이다 라고 한다면 비정규직 직장인들이 겪는 서름 이런 거를 현실적으로 담아내는 것이 기획
기획 의도의 첫 번째가 되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장글에는 결국 엔딩에서 정규직 전환이 되지 못했죠. 정규직 전환이 되는 건 현실적이지 않기 때문에 극중에서 주인공이 정규직이 되는 것이 현실의 비정규직들에게, 현실의 미생들에게 어떠한 위안도 되어주지 못한다는 것을 작가가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작가는 작품의 목적을 이해하고 기획 의도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스릴러라면 스릴러에 맞는 대상층과 기획 의도, 판매 전략, 오락성이 있어야 하고, 해빙안이라면 그에 맞게, 로맨스라도 그에 맞게, 작가주의라면 그에 맞게 각각의 장르나 작품의 목적에 맞는 기획 의도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거창한 게 아니라 내 작품을 이렇게 이해하고 있고 이렇게 할 것이라는 계획을 기획 의도로 비춰야 한다는 겁니다. 일단 데뷔부터 하잖아. 데뷔를 위한 가장 빠른 길을 안내한다. 우동이즘의 잘 팔리는 이야기 만들기. 대중상업예술 오락 이야기라고 하더라도 작가가 작품을 잘 이해하고 있고 잘 설명할 수 있다면 서로 경쟁력이 확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뭐 지원사업, 연재 제작 지원만화 이런 거 막 그냥 따먹는 거죠. PPT 심사 경쟁력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작가로서 살아가는 인생 난이도가 낮아지는 거죠. 기획 의도 크게 5가지 정도만 고려를 해보시면 되는데, 첫 번째가 장르나 컨셉, 이거는 뭐 당연한 거죠. 어떤 장르로 푸는 게 더 재밌을지를 설명하는 거고, 두 번째가 기획에 대한 배경, 어디서 영감을 받았고 왜 내가 이 이야기를 하는가. 세 번째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타깃층, 대상 독자층, 이 기획에 대한 판매 전략, 날카롭게 이 성별, 이 나이대를 노릴 것이다, 이게 있어야 되고요. 네 번째는 주제, 어떤 가치,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고 이게 왜 필요한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다섯 번째는 차별화 요소, 왜 세상에 이 작품이 있어야 되고 왜 내가 이 작품을 만들어야 하는가, 이런 거. 나의 살아온 과정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취재 정성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 뭐 5가지를 모두 다 집어 넣으라는 게 아닙니다. 다 있을 수가 없겠죠. 있으면 좋은 거지만 단 한 가지 요소만 들어가더라도 그게 심사위원의 마음을 건드릴 수만 있으면, 띵동 눌릴 수만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다만 T형 심사위원도 있고 F형 심사위원도 있을 텐데, 그래서 심사위원 유형이 많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내 작품 이해도가 높아서 여러 가지를 좀 적을 수 있으면은 좀 더 유리하긴 하겠죠. 그렇다고 또 없는데 억지로 만들어 넣으면은 안성재 셰프가 등장하겠죠. 이거 기획 의도랑 다른 맛이네요. 탈락. 차별화 요소가 없는데 억지로 만들 수 없죠. 그냥 조회수 많이 뽑고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인기를 높이기 위해서 만든 오락 이야기인데 그런 걸 어떻게 억지로 만들겠습니까? 그럴 때는 그냥 대상층 명확하게 적고 왜 이게 잘 팔릴 것인지를 설명을 잘 하면 됩니다. 아니면 반대로 내가 이 이야기를 만들어야 하는 이유가 명확하다면 진정성을 넣어서 서류를 쓸 수 있겠죠. 내가 이 작품을 만든 이유가 있을 겁니다. 나의 경험, 내가 한 취재, 나의 살아온 삶, 회의, 회한, 기쁨, 깨달음, 내가 살아오며 느낀 생각을 강조해서 나이기 때문에 이 작품을 새로운 시각으로 더 재밌게 풀 수 있다, 더 디테일하게 풀 수 있다, 이거를 담으라는 거죠. 그래서 화려한 미사여구는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방해됩니다. 진정성 있는 정확한 문장이 필요하다는 거죠. 진정성. 왜 이 이야기를 만드는지 정말 솔직하게 멋부리지 말고요. 꾸며내지 말고요. 내가 쓰는 문장에 취하지도 말고요. 내가 하고 있는 생각에 휘둘리지도 말고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누군가에게 설명해 주듯이, 나의 가족을 누군가에게 소개해 주듯이 애정을 가지고 솔직하게 적으시면 됩니다. 늘 즐거운 창작 되세요. 감사합니다.